체스의 모든 것, 김금희. 대학의 영미잡지 읽기 동아리에서 처음 봤을 때 노아 선배는 어딘가 다른 중력에서 사는 듯한 느낌이었다. 외부의 일들에 관심이 없었고 무슨 말을 듣든 반응이 느렸으며 자기 일에만 진지했다.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일들에 서툴렀는데 서툴러서 못한다기보다는 다르게 하는 편이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 몇 년 동안 재발급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도 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하고 물었더니 선배는 여권이 있잖아 했다. 애들은 여권 하며 납득했지만 그것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어서 뒷맛이 차고 씁쓸했다. 선배는 서울 출신이면서도 서울에서 자취했고 왜 혼자 사느냐고 물으면 다른 설명 없이 가족에 대해서라면 기대가 늘 배반당했다고만 해두자 라고 해서 나를 매료시켰다. 그 밖에 검거나 흰 옷만 입는 것, 잠깐 밴드 생활을 한 것, 여자 선배를 누나라고 부르지 않는 것, 어깨에 문신이 있는 것,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온 것, 영어를 잘하는 것, 오토바이를 타는 것, 미술에 소질이 있는 것 모두. 그런 선배가 우울증,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선배는 일정한 간격으로 약을 먹었고 어느 날은 극심한 무기력에 어느 날은 극도의 흥분에 차 있었다. 실수하면 지나치게 자책했고 자신을 때리고 핥히는 버릇이 있었다. 언젠가 세미나 시간에 타임즈 칼럼의 제목을 이것은 강아지가 아니다 라고 잘못 읽은 적이 있는데 당연히 그건 강아지가 아니라 마그리트 작품에 나오는 파이프였다. 선배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서 사람들을 웃기고는 나중에 동아리방에 혼자 남아 책장에 머리를 쿵 하고 박았다. 가방을 가지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본 나는 쿵 하고 마음이 내려앉았는데 선배는 쿵쿵 하고 멈추질 않았다. 그때 동기인 국화가 들어왔고 부주의하게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찾았다. 선배가 돌아보자 국화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철해놓은 거 봤어요? 하고 물었다. 천연덕스럽게.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 없이. 선배는 잠시 생각하다가 뭔가 부끄럽고 창피한, 하지만 어떤 열도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복잡한 표정으로 캐비닛에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 뒤 선배는 자조적인 농담처럼 이것은 땡땡이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쓰기 시작했고 곧 동아리 사람들 사이에 유행어가 되었다. 이건 진정한 순대국밥이 아니다. 이건 정말 여름이 아니다. 그런 건 얼터너티브 록이 아니고 키아로스타미 영화가 아니고 학생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다. 그 아니다라는 말은 부정의 뉘앙스를 띠면서도 권위적이지 않았고 1999년의 세기말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블랙홀처럼 모두를 빨아들여 유사 빅뱅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탄생시킬 듯한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불안에 알맞은 것이었다. 선배는 동기나 후배들과는 잘 지냈지만 교수나 선배들과는 자주 싸웠다. 마치 우울한 소녀가 종호의 소나기 구름을 쫓듯 어디든 그런 일이 따라다녔다. 세미나가 끝나고 콩국수를 먹으러 갔던 어느 여름날처럼. 그날은 같은 동아리 출신이면서 모교에서 강의하는 선배가 참관을 온 날이었다. 콩국수 11그릇이 나오고 노아 선배가 아주머니에게 설탕을 달라고 하자 강사가 슈가? 하고 언성을 높였다. 무슨 슈가야, 소금이지. 소금 아닌데요? 콩국수는 설탕인데요? 선배는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이미 얼굴은 차갑게 굳고 있었다. 그런데도 강사는 눈치가 없는지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했는지 포기하지 않았다. 소금 그릇을 선배 앞으로 내밀었다. 소금이지 임마. 애기 입맛이냐? 소금, 콩국수는 소금. 선배는 주위를 살폈고 하는 수 없이 숟가락을 내밀어서 소금을 떴다. 그렇지. 슈가는 무슨 슈가야. 강사가 좀 풀린 얼굴로 그렇게 말하자 선배가 피식 웃었다. 강사의 얼굴이 대번에 굳었다. 왜 웃어? 아니, 별건 아니고 드세요 그냥. 강사는 물론이고 다른 애들도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는데 그 긴장을 깨고 누군가 후룩후룩 소리를 내며 식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도 국화였다. 국화는 열무김치를 아삭아삭 씹으면서 맛있게 국수를 먹었다. 선배는 아직 숟가락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소금이 콩국물로 떨어져 염도를 높이고 다른 보통의 사람처럼 국수를, 그놈의 콩국수를, 그건 그냥 콩국수일 뿐이니까 먹을 수 있게 완전히 분위기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국화는 젓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였고 그 움직임을 통해 국화의 무심함이 맹렬히 전달됐다. 왜 웃냐고?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하냐? 어째서 하냐? 후룩후룩, 후룩. 목으로 넘어가는 국숟가락의 리듬. 나는 언성을 높이는 강사보다 국화에게 더 신경이 쓰였다. 저번에 목격한 것도 있고 해서 쟤는 정말 대단히 무심한 애가 아닌가? 저 무심함은 어딘가 공격적인 데가 있지 않은가? 생각했다. 설탕은 슈가가 아니고요. 슈거. 슈가는 뉴 슈가 할 때 슈가고요. 알죠? 사카린. 그 일로 싸움이 나고 강사 편을 들며 사과를 종용하던 선배들과 불편해진 뒤 노아 선배는 세미나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어차피 그 세미나를 한심해 하던 차였으니까 잘된 일일지도 몰랐다. 그러면서도 동아리방에는 꾸준히 나와서 타임지뿐만 아니라 롤링스톤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잡지를 읽었고 인식의 부정이 인식 자체의 부정으로 되지 못하는 한 모든 예술과 철학은 자본을 위한 꽃이 되리라 라는 길고 복잡한 제목의 영어 에세이를 쓰기도 했다. 선배는 집요한 구석이 있어서 그 칼럼마저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에 대해 썼다. 여러 장 프린트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연락 바람 018-327-XXXX 라고 메모지에 써두었다. 나는 줄지 않는 그 페이퍼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나라도 독대를 해봐야겠다고 결심했는데 그건 선배가 무언가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선배는 좋다, 나쁘다, 괜찮다, 싫다를 넘어 그냥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10대 시절의 감각과는 다른 것이었다. 번역은 영문과 다니는 친구가 해주었다. 하지만 그 역시 2학년일 뿐이라서 그런지 원문이 그랬는지 번역문에는 이런 류의 알쏭달쏭한 문장들만 가득했다. 이미지의 반역을 연기해 반역의 이미지화를 획득해내는 예술이야말로 정말이지 이해 불가능의 자기 기만이라고 여겨지지 않는가? 허상의 이미지에 가해지는 자본의 가치 있음에 고도로 친숙한 그 가치 있음의 유통 생리를 테크니컬하게 운용할 줄 아는 자본의 유통 시스템에 위협적이지 않을 정도의 찌름으로 희롱할 수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감각에 젠치하는 달러 냄새 가득한 파티가 있다. 파이프가 아니기 위해 미술관의 금태가 넝쿨처럼 장식하는 호화로움의 스퀘어 속에서 파이프는 파이프가 아님에 결국 상태도 동작도 아닌 무가치한 명사일 뿐 결국 반역은 기대를 반역한 채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소장 철학자가 썼다는 미학에 관한 책을 참고로 읽었다. 책에서는 마그리트의 이 그림을 가상의 파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 책도 친구의 번역문처럼 아리송했지만 그래도 가상과 파괴 모두 마음에 드는 단어였고 친숙하게 느껴졌으므로 나는 선배와 약속을 잡았다. 무척 더운 날이어서 선배는 검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오토바이 헬멧을 든 채 형광등을 등지고 나타난 선배는 외계 행성에 막 도착한 지구인처럼 고독하고 쓸쓸해 보였다. 그 행성에서 노아 선배를 제외한 유일한 생명체, 단 하나의 이브가 된 것 같아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지? 영지, 너는? 선배는 맞은편 의자에 완전히 몸을 기댄 채 앉았고 영어로 물었다. 나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하는 말로 시작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우물우물 하다가 그러니까 그건 가상의 파괴이니까요. 하고 말을 맺었다. 선배는 눈을 감고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만으로는 마음에 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무언가 무게를 더해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좀 더 호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가상이니 파괴니 말고. 내가 다시 입을 열려 할 때 구석의 인조가죽 소파에서 뿌드드드 소리가 나더니 국화가 일어섰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나는 당황했다. 국화는 테이블로 와서 선배의 글을 집어들었다. 선배가 글을 쓰게 된 동기와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국화는 간간히 고개만 끄덕였다.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했다. 그러다 말은 곧 끊겼고 선배였는지 국화였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테이블의 체스 박스를 가리키며 체스나 두자고 했다. 셋이서는 체스를 둘 수 없고 게다가 나는 체스를 둘 줄 모르니까 국화와 자리를 바꿨다. 그런데 그렇게 옆자리로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소외 상태가 된다는 것을 엉덩이를 들어 옮기는 순간 느꼈다. 자리를 잡고 나서도 체스는 시작되지 않았다. 체스의 룰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선배가 연장자인 자기가 먼저 화이트 피스를 잡겠다고 말하자 국화는 체스에선 그런 건 없다고 응수했다. 그런 건 언페어하다는 말이었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정하지? 뽑기로 정하면 되잖아요. 국화는 체스판을 골똘히 보고 있다가 감정의 동요 없이 다만 뭔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의 차갑고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그거야말로 언페어인데? 그게 왜 언페어인데요? 우연에 맡기는 게 왜 페어야? 우연에는 개입이 없으니까 페어하죠. 선배와 국화는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며 한참을 다퉜다. 나는 선배가 화장실 간 사이 웬만하면 선배 말대로 하라고 국화에게 부탁했다. 왜?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국화의 얼굴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선배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내가 소파에 가서 좀 누웠다 온 뒤에도 페어와 언페어 싸움은 계속됐다. 그렇게 안 맞으면 체스 따위는 두지 말고 집으로 가면 될 텐데 둘 다 아예 판을 엎지는 않았다. 결국 결정권은 내게 주어졌다. 나는 체스의 룰을 알지 못하지만 무슨 게임이든 선을 잡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선배에게 맡길까 하다가 충동적으로 국화를 지목했다. 결국 의지도 우연도 아닌 충동이 게임을 출발시켰고 그렇게 체스가 시작됐다. 여름의 늦은 밤 운동장의 황폐한 잔디밭이 올려다 보이는 반지하의 동아리방, 실링팬의 움직임과 라디오, 그리고 체스. 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락밴드의 노래, 미안하지만 난 널 미워하고 미안하지만 난 널 사랑한다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런대로 낭만적인 밤이었지만 둘은 미안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사와 주교와 여왕을 움직이며 서로를 제거하는 데에만 안간힘을 썼다. 그렇게 잘 나가던 체스판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이제는 언제 이기는가 하는 문제였다.
국화가 아무 말 없이 노아 선배의 왕을 잡으며 선배 졌어요 하자 선배가 그러는 게 어딨어 하고 소리 지른 것이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라서 국화도 움찔했다. 선배는 땀을 체스가 뭐라고 손바닥이 젖을 만큼 흘리면서 왕을 절대 체스판에서 몰아내서는 안 되고 왕이 잡히기 직전의 상황까지만 만들어서 상대방이 항복하거나 기권하게 만드는 것이 체스의 룰이라고 거의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서 설명했다. 그러면 클리어가 아닌데요? 국화가 선배의 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말했다. 게임인데 뭘 상대방한테 결정권을 줘요? 노아 선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기 얼굴을 손바닥으로 비볐다. 세수를 하듯이 힘을 주어서 달라붙는 불쾌한 무언가를 떼어내겠다는 듯이 세게.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전철 끊겨요. 내가 퇴근했는데도 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잖아요. 그건 좀 웃긴데. 국화가 그런 말로 선배를 또 자극했다. 그러자 선배는 이제 거의 애원하듯이 원래 체스가 그런 것이라고. 체스는 15세기 무렵 체계가 잡혔고 그 15세기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했다. 그렇게 엔딩을 합의할 거면 애초에 뭐하러 게임을 하느냐고요. 원래 체스가 그렇다니까. 선배는 절망적으로 외치더니 테이블에 와락 엎어졌다. 선배가 그렇게까지 하자 국화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선배는 얼굴을 감추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듯이 끙끙대다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나가달라고 했다. 선배를 혼자 두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국화는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게 나가려면 선배가 나가라고 말했다. 전철은 끊겼고 택시비도 없어서 여기서 자고 내일 수업 갈 거거든요. 집이 어딘데? 선배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인천요. 인천까지 택시 타면 얼마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선배는 손으로 더듬어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5만 원. 국화의 말에 선배가 얼굴을 들었다. 어이가 없고 무언가 의심쩍다는 표정이었다. 2만 5천 원이면 가지 않아? 할증 붙어서 5만 원은 있어야 해요. 아닐 텐데 내가 거기에 친구가 있어서 하는데 2만 원이면 되는데 5만 원이라니까요.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선배는 지갑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고 헬멧을 들고 나가서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해서 선배가 집으로 돌아간 데에 대해 한편으로는 안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찜찜해하면서 동아리방을 나섰는데 국화가 따라 나왔다. 택시비 없다며? 하고 묻자 국화는 직행버스가 1시까지 있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그거 타면 집 앞까지 간다. 다음 날부터 선배는 사과를 받겠다며 국화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둘은 미리 연락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마주쳤는데 국화의 동선이 단순했기 때문이었다. 국화는 점심을 반드시 학생식당에서 먹었고 오후에는 3일씩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했다. 화요일 저녁에는 과외를 하러 갔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공 강의실이 있는 문과대 지하 독서실을 이어닫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공부는 주로 이때에 몰아서 하는 것 같았다. 갈 때마다 책상에 붙어 열심히라서 복도로 불러내려는 선배가 애를 먹었다. 선배는 교양 강의 교재인 영미의 문화를 들고 가서 영미인의 레저 생활편을 펼친 뒤 경기의 순서는 합의로 정한다. 승부는 체크메이트 상태, 왕이 상대 기물에 의해 잡히기 직전의 상황 또는 무승부, 기권으로 결정된다. 왕은 체스보드 밖으로 나오거나 다른 기물에 의해 잡히지 않는다. 라는 문장 아래 밑줄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화에게 체스의 시작과 끝에 대해 그렇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인데
아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화는 손을 내저었다. 선배가 말하는 건 미국식이고 내가 하는 건 유럽식이고 호텔 조식에도 아메리칸 스타일이랑 콘티넨탈 스타일이 다르듯이. 선배는 국화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니까 뭔가 당황해하다가 돌아섰다. 그리고 다음날 체스 연맹 사이트에서 제정한 체스의 표준 규칙을 프린트해왔다. 하지만 국화는 자기가 하는 체스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다시 잘라 말했다. 아니라고? 아닌데요. 퍼블릭한 게 아니라 프라이빗한 건데요. 무슨 말이야? 협회에서 인정한 표준 규칙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레디메이드가 아니라 핸드메이드 룰이라고요. 대화의 결론은 늘 이런 식이었다. 선배는 논리를 준비해 왔지만 국화 앞에서 그것은 영 힘을 쓰지 못했다. 선배는 그렇게 매일 이상한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사과를 받아야겠는지 이겨야겠는지 다음 날이면 국화를 찾아갔다. 한 달쯤 반복되다 보니 사과하라는 선배의 말도 국화의 막무가내도 시들해지긴 했다. 둘은 여전히 체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작 체스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고 체스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의지 같은 것만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무슨 대화가 저렇듯 열띠면서도 무시무시하게 공허한가 생각했다. 대체 체스가 뭐라고 저렇게 싸우는가? 우리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거 잘하면 밥이 생기나? 장학금이 나오나? 하지만 그러면서도 선배가 마치 목격자가 필요한 것처럼 국화에게 가자고 하면 거절 못한 채 따라 나섰다. 그런 만남이 더 견딜 수 없게 된 건 체스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면서였다. 국화는 알고 보면 선배가 굉장히 유아적이라고 했다. 자기 말만 떠드는 것, 타인을 박하게 평가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에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애정을 갈구하는 것, 오토바이를 샀다가 중고로 팔고 또 다른 오토바이를 타는 것, 소비에 열을 올리는 것, 거기에는 돈부터 사람까지 다 해당하는 것, 그리고 국화가 가장 못 견뎌한 건 함께 무언가를 먹고 더치페이 할 때 잔돈을 돌려주지 않는 선배의 습관이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왜냐면 의도라기보다는 실수 같았으니까. 국화는 가차 없었다. 선배 그러다 그 돈 모아서 집 사겠어요. 라고 해서 선배 얼굴을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국화가 입을 열 때마다 선배는 힙하고 쿨한 우울한 청춘에서 어딘가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흔한 20대로 달라졌다. 그만하면 화낼 만도 한데 노아 선배는 이상하게 분노에 휩싸이지도 속을 끓이지도 않았다. 선배는 국화를 참아냈고 그렇게 선배가 참는다고 느껴질 때마다 나는 마음이 서늘했다. 그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란 안 그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박함에서야 가능한데 그렇다면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밀레니엄을 맞고 다시 여름으로 순환하는 동안에도 우리 관계는 그럭저럭 유지되었다. 새 천년의 일상은 그 전이나 후나 허무할 정도로 같았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날려 세상의 온갖 소유를 삭제할 듯 했던 밀레니엄 버그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저 일상의 연속이었고 다만 놀라운 건 휴대전화 가격이 놀랍도록 저렴해져서 누구나 하나씩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도 국화는 무선 호출기와 휴대전화 사이에 잠깐 유행한 비운의 상품 문자 삐삐를 사용했다.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할 말을 하면 삐삐 화면에 한글로 찍어주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문자 삐삐 탓에 선배와 나 그리고 국화의 이상한 관계는 끝을 맞게 되었다. 그날 우리는 햄버거를 사다가 동아리방에서 먹고 있었는데
선배가 생일 선물이라며 국화 앞에 상자를 내밀었다. 휴대전화였다. 그런 선물이란 나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무지갯빛 종이로 포장된 그것을 보면서 나는 실망이라고 하기에는 더 비참하고 상실감이라고 하기에는 그럴 만한 게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러면서도 그 감정을 덮기 위해 좋겠다고, 이제 편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국화는 이런 거 안 써요 하면서 다시 상자를 선배 쪽으로 밀었다. 왜 안 써? 삐삐가 좋으니까. 전화 받기도 귀찮고. 전화야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요즘 누가 삐삐 쓰냐? 좀 있으면 서비스도 안 해. 안 해도 이거 쓸래요. 그 단호한 태도에 선배는 기분이 상한 것 같았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다. 단지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거절했을 뿐인데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마음이 불편해졌고 침묵 속에서 먹는 행위에만 집중했다. 그러다 갑자기 국화가 선배, 감자 좀 그만 먹어요 라고 불쑥 말했다. 감자튀김을 한 대 쌓아 놓았는데 선배가 반 이상 먹어치운 것이었다. 선배는 햄버거 포장도 벗기지 않고 감자튀김만 먹고 있었다. 선배 있잖아요. 그거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거기다 부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선배가 자꾸 감자를 먹어서요. 왜 그런지 버거는 안 먹고 자꾸 그것만 계속 집어먹으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몫이 줄어들잖아요. 아씨, 나 이거 먹고요. 청량리까지 가서 알바를 해야 하는데요. 선배가 감자를 다 먹었잖아요. 충분히 먹었는데도 자꾸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그만 먹어요. 제발 그만, 감자 좀 그만 먹으라고요. 선배가 손가락을 들어 입을 빨았고 다시 냅킨으로 닦았다. 국화는 그런 선배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게 뭐라고 목소리까지 떨면서 계속 화를 냈다. 선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감자는 같이 먹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어떻게 감자를 혼자 다 먹을 수가 있냐고요. 감자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선배 혼자 맛있게 먹고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감자는 우리가 다 먹어야 하고 그렇게 같이 먹으면 좋은 건데 왜 감자를? 그러니까 왜 감자를 그렇게 많이 먹느냐고요. 국화가 소리 지르고는 먹던 햄버거를 내려놓고 점퍼를 입었는데 일어서는 국화의 팔을 잡으며 선배가 사과했다. 미안하다. 감자를 많이 먹어서.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국화가 화가 난 것은 감자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뭐가 되었든 저렇게까지 구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했다. 선물까지 준비해 왔는데. 그리고 사과하는 선배는 뭔가?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건가? 감자를 먹은 게 정말 그렇게 미안한가? 국화는 그렇게 사과하는 선배를 뿌리쳤고 무언가를 간신히 참으면서 휙 나가버렸다. 선배는 국화가 나가자 어깨가 축 처졌다. 얼굴에 서서히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건 새파랗게 하늘이 좋은 어느 날 그늘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갑자기 닥쳐오는 한기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건 감자일 뿐이니까 저러다가 내일이면 만나서 체스니 뭐니 하겠지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국화는 선배와 그 장난 같기도 하고 무언가 심각한 논쟁 같기도 한 대화를 더는 해주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고 국화가 휴학하고 나서 몇 달도 되지 않아 내 머릿속에서는 국화가 잊혔다. 하지만 술자리가 있던 어느 밤 선배는 나와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다 나는 아직도 국화에 관해 지속된 생각을 해 라고 잔뜩 취해 더 꼬부라진 영어로 말했다. 걔가 자기는 뭐가 되든 앞으로 이기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던 걸 기억해. 그 말은 나도 기억하고 있었다. 진로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는 사실 자기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나는 NGO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국화는 난데없이
자기는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기는 사람, 부끄러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강심장이 되겠다는 뜻이냐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기는 사람.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상태로 그걸 넘어서는 사람. 그렇게 이기는 사람. 정확히 뭘 이기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화는 냉정하고 무심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노아 선배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감동적인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뭐 그런 말이 있냐 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선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느리게 걸으면서 나는 걔가 이기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다시 말했다. 그래서 나는 걔가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응원해. 정말 확실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거기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앞으로 걔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해. 그것은 어떤 오류의 가능성 없이 확실해. 노아 선배는 대선이 있던 해에 같은 증권사에 다니는 PBK치를 닮은 미인과 결혼했다. PBK치를 처음 만나고 놀랐던 건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나보다 선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역시 연애의 열도란, 사랑의 장악력이란 대단했다. 선배와 지내면서 나는 내가 세상에서 선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마음을 기대왔는데 모든 것이 쓸려나간 기분이었다. 그러고 보니 무채색 계열의 옷만 입어온 선배가 민트색의 산뜻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PBK치가 선물한 옷이라고 했다. 나는 사랑에서 대상에 대한 정확한 독해란 정보의 축적 따위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완수였다. 결혼을 하고 한동안 선배는 나를 포함해 대학 때 사람들과 연락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다. 신혼생활이 바쁜 듯 했고 무언가 다른 안정감 속에 살기 시작한 듯도 했다. 처음에는 가슴 아팠지만 차츰 선배를 향한 내 마음도 부피를 줄여갔다. 가장 먼저 선배에 대한 감각, 목소리, 얼굴, 채취, 어쩌다 닿았을 때의 몸의 느낌 같은 것이 희미해졌고 다음에는 사실이나 정보 같은 것이 사라져서 과거의 일들이 불명확해졌다. 그때 누구의 생일날 선배가 왔었던가? 그 교양 수업을 선배가 들었던가? 그때 선배가 있었던가? 마지막으로는 3차원이라고 할 만한 감각에 공동이 생겨났는데 이를테면 이러한 변화였다. 술에 취한 채로 영화관에 들어가 나라야마 부시코를 보고 나서 거리를 걸었을 때 분명 선배와 나 사이를 넘나들었던 감정의 서라운드 같은 것. 그때 우리는 산다는 것에 비참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당장이라도 무언가 깊숙한 포옹이나 구애의 말을 해야 할 듯한 다급함으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연락이 끊어지자 그 입체의 기억은 사라졌고 그 일은 그냥 어느 한밤의 수상쩍은 산책 같은 것으로 남게 되었다. 시간의 힘은 대단했고 예외는 없는 듯했다. 그러다 사람들이 노아 선배가 찾아왔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게 재작년 겨울이었다.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했다. 선배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혼했다고. 이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 것일 수도 있지만 선배를 만났다는 사람이 꽤 많아서 언젠가는 나도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꽃샘추위가 대단하던 날에 선배와 점심을 먹었다. 선배는 날씨에 맞지 않는 얇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전처럼 무채색의 옷차림이었다. 나는 변화가 완수된 듯 보여도 그것이 지속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울하게 곱씹었다. 선배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미 했던, 그래서 이젠 대학 때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근황을 다시 이야기했다. 확실히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선배는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고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왜? 하고 자꾸 되물었다. 그렇게 눈을 끔벅거리면서 왜?
하고 물을 때 선배는 여기가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 같았다. 너는 잘 지냈냐? 괜찮아? 나는 괜찮은가 아닌가 생각하다 괜찮지는 않지만 안 괜찮으면 또 어쩌겠느냐고 대답했다.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하고 말했다. 한 번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사람들한테 자기 명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은 명함을 돌렸다는 이야기. 그렇게 타인의 명함을 돌리는데도 자기는 물론이고 누구 하나 이상한 줄 몰랐다는 이야기. 나는 어느 맥락에서 웃어야 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얼굴을 일그러뜨린 것에 가까웠는데 선배는 내가 그렇게 한심해 라고 했다.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다 퇴근했다. 집으로 가서 쉬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작정 시내를 걸었고 아무 술집에나 들어가 앉았다. 선배를 보면서 느꼈던 새로운 감각 같은 건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나는 울면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셔서 울게 되었는지 울기 위해 술을 마셨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뒤로 선배를 자주 만났다. 선배가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 내가 부르기도 했다. 선배는 주로 영화관이나 서점에서 시간을 보냈고 서울 시내를 빼고는 근교도 나가지 않은 것 같았다. 서너 번쯤 만났을까? 선배는 국화를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너는 동기니까 어디 알아볼 데가 없니? 없는데 연락이 다 끊겨서. 내가 그렇게 말하자 선배는 그래, 그럴 테지 하며 청을 걷었다. 그리고 체스가 두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고 변명했다. 자기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게임 앱으로 익명의 유저들과 대국을 한다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 우리 모두의 체스라는 그 앱을 다운받아 보았다. 체스 실력이 초급인지 중급인지 등을 정하고 게임창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 게임을 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밤새도록 전 세계 사람들과 체스를 뒀고 그렇게 계속 지면서 체스의 룰에 대해 배웠다. 이제 보니 룰은 선배의 것이 다 맞았다.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던 것이었다. 그렇게 체스를 알게 되었지만 다음날 나는 종일 전화를 돌려 국화를 수소문했다. 어떤 애들은 국화가 대치동에서 학원을 한다고 했고 어떤 애들은 그걸 하다가 문제가 생겨 그만두었다고 했다. 연락처를 알아낸 뒤에는 또 이틀을 고민하다가 내가 먼저 전화했다. 국화는 여전히 인천에 살고 있었고 자기 동네에 좋은 공원이 있다며 거기서 만나자고 했다. 공원의 이름은 자유였는데 막상 가보니 비둘기가 날고 노숙자들이 벤치에 누워있는 그저 그런 공원이었다. 국화는 더블 버튼의 푸른 투피스를 입고 다가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좀 나이 든 것 같았지만 상상보다는 밝은 얼굴이었다. 우리는 벤치에 어색하게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국화는 내 근황에 대해 거의 묻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살만은 한지 그런 것에 열을 올리며 캐물은 건 나였다.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할 말이 없어서였는데 국화는 굳이 말을 아껴서가 아니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듯이 시들하게 대답했다. 강의는 하지. 요즘도. 결혼이 좋은 건지는 확신이 없어. 너는 그러면 왜 안 했니? 살지. 잘 살아. 나쁘지 않게 살고 있어. 나쁘면 또 얼마나 나쁘다고 하는 식이었다. 그만 갈까 싶을 때쯤 국화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나는 농담 삼아 이제 문자 삐삐 안 써? 하고 물었다. 국화는 그때 일을 다 잊어버렸는지 갸웃하다가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좋았는데 우리 부모가 문맹이라서 부모 말이 그렇게 한글로 찍히는 게 신기하고 지금은 없어졌지. 아무도 그런 거 안 쓰지. 그러고 보면 세상이 딱히 더 좋아지는 건 아냐. 선배 얘기를 먼저 꺼낸 건 국화였다.
선배는 잘 지내느냐고 물었고 나는 여러 가지 대답을 떠올렸다가 그렇지 않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우리 사이에는 말이 또 끊겼다. 그러다 국화가 선배에 대해 오랫동안 자주 생각했다고 말을 이었다. 학원이 문을 닫고 한동안 지긋지긋하게 빚에 시달리던 시절에 내 딴에는 영리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해. 내가 이렇게 한심해. 국화는 그때 죽을까 생각했었고 실제로 그런 충동에 시달리다가 자살 방지를 위한 한 라인에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뭡니까? 하고 물어서 일순간 분노감에 휩싸였다고 했다. 그 분노감은 아주 강력한 곳이었고 모욕을 동반했다. 그리고 그 모욕을 살기 위해 씹어 삼켜야 했을 때 국화는 선배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선배가 국화에게만 해준 워킹 홀리데이로 외국에 나갔을 때에 관한 이야기. 선배는 외국의 농장에서 일하다가 도둑 누명을 쓴 적이 있었다. 선배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지만 한국인 조장은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자고 다른 한국인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선배를 설득했다. 결국 조장은 선배를 농장주에게 데려갔고 선배는 어차피 연기일 뿐이니까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다. 농장주는 넌 언제나 교체될 수 있어. 선수는 많으니까. 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 하며 화를 냈다. 그건 연기이고 가짜인데도 그렇게 막상 농장주 앞에 서니까 선배는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빌듯이 맞잡으며 용서를 구했다. 그렇게 해서 일은 해결되었는데 막상 귀국하고 나자 그때의 모욕감이 선배를 더 집요하게 괴롭혔다. 선배는 그런 기억에서 자신을 고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벌주고 싶었고 그렇게 벌주고 싶으니까 종종 자신을 학대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국화가 알고 있는가를 생각했다. 이야기 속 선배는 너무나 안쓰럽지만 그래도 왜 나는 아닌가? 내가 알았다면 언젠가의 국화처럼 부끄러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로 선배가 그렇게 되기를 빌어줄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그 이기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감각할 수 있었을까? 나는 돌아와 선배에게 국화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선배는 한동안 국화를 만나러 다녔다. 둘은 그때 그 자유라는 공원에서 만난다고 했다. 나는 선배와 국화 사이의 일에는 무심하려 노력했지만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만나서는 대체 뭘 해? 하고 물었다. 선배는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는 체스를 둬 라고 대답했다. 오랜만에 만난 선배는 시카고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공항에서 바로 왔다며 캐리어도 들고 있었다. 그동안 연락을 잘 받지 않은 건 나였다. 선배가 더 이상 국화를 만나러 가지 않게 된 시기와 맞물렸다. 나는 선배가 국화와 재회했을 때가 아니라 그 재회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을 때 우리의 관계도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했다. 관계의 끝이란 그렇게 당사자 사이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들과 제3자 사이에도 오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조용히 전골집에 앉아 있었다. 눈앞의 전골이 우리보다 더 높은 온도로 끓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전골이 빨리 끓고 그것을 나눠 먹고 시시한 이야기나 하다가 헤어져 잊어버리고 싶었다. 선배는 내내 바쁘다가 하루 시간이 나서 시카고 미술관과 야구장을 다녀왔다고 했다. 미술관에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를 직접 보았고 내게 줄 선물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쓰여있는 파이프를 샀다. 나는 그 나무 파이프를 만져보았다. 니스칠을 했는데도 어딘가 촉감이 거칠거칠했다. 가루담배를 하나 사야겠네. 요즘도 많이 피우니? 죽지 않을 만큼만 피워.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과 차이나 펀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배가 VVIP에게만 제공되는 정보지를 담당한다고 해서
나는 나도 하고 외쳤다. 선배는 그런 정보를 안다고 다 돈을 벌 수 있지는 않다고, 자기도 차명으로 투자해봤지만 실패했다고 했다. 그래도 해볼게.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것 이외에는 할 말이 없어서 그 말만 되풀이했다. 식당에서 나와 선배는 괜찮으며 한 정거장 정도 걷지 않겠냐고 했지만 나는 싫다고 했다. 너무 춥다고. 추워? 응, 너무 추워. 선배는 내 거절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돌아서다가 내가 시카고에서 강정호를 봤거든? 했다. 강정호? 야구선수 강정호 알지? 지금 거기 메이저리그에서. 아, 직관했어? 재밌었겠네. 그날 강정호는 등판하지 않았다. 9회까지 선배는 기다렸지만 끝내 활약을 보지 못한 채 경기장을 나왔다. 그때는 이미 해가 지고 난 뒤였다. 선배는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백인 군중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꽤 먼 거리였고 더구나 경기장 주변은 시카고에서도 악명 높은 슬럼가여서 불안했다. 그래도 선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간쯤 가자 군중은 모두 경기장 외곽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향했고 선배만 남았다. 모두들 차를 가지고 있었고 선배처럼 슬럼가를 가로질러야 하는 외국인, 여행자, 이방인은 없었다. 휴대전화 배터리도 다 닳아 불안한 가운데 선배는 길을 헤맸다. 숨이 가빠오고 땀이 흐르는 공황을 다시 느꼈을 정도였다. 음악 소리가 불길할 정도로 크게 들리는 허름한 집들과 호객하는 매춘녀, 골목에 모여있는 어린 흑인들 사이를 통과하는 선배를 한 불황자가 붙들었다. 야구를 봤니? 너가 응원하는 팀이 확실히 이겼겠지? 네 얼굴이 이긴 사람의 얼굴이라서. 나는 배가 고파. 넌 이겼지만 난 게임에서 완전히 지고 말았거든. 하지만 빠져나가는 법은 내가 알지. 달러를 주면 길을 가르쳐 줄게. 돈을 좀 줘서라도 얼른 떼어내지 그랬어.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쩐지 선배의 그 불안에 전염된 것처럼 날카로워졌다. 어쩌면 추워서 그랬는지도 몰랐다. 그런 기색을 느꼈는지 선배는 주었어. 한 5달러쯤 하고 말을 정리했다. 돈을 공손히 받은 불황자는 술을 마셔서 그런지 바들바들 떠는 손으로 길을 가르쳐줬지만 선배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다. 거기가 정말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믿을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다른 길을 가는 선배의 귀에 불황자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들려왔다. 런던 브릿지 폴링 다운 하는 노래였다. 배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한 노래. 어린 시절 장난감이나 놀이기구의 전자음으로 들었던 노래.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택시를 잡았다. 택시는 도시를, 정해진 루트를, 선배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리를 열심히 계산하면서 달렸다. 그러는 동안 어떤 감각이 끊임없이 나를 일깨우며 선배에게 무슨 말을, 아무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충동질했다. 전화를 걸어보니 선배는 아직도 걷고 있었다. 오늘은 걸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러고 있다고. 선배는 미안해 하고 사과했다. 나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했다. 달리 할 말이 있어야지 하는 선배에게 나는 그렇게 다시 만나 체스를 이겼느냐고 물었다. 선배는 국화 이야기가 나오자 아무 말 없이 더 빨리 걸으면서 도망치는지 달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캐리어의 바퀴 소리가 급해지도록 걸으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체스에 관해서는 자기가 다 틀렸던 것 같다고.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 아니야, 한심했어.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 그 정도는 아니었어. 우리는 구제불능의 술꾼들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체스는 체스였다가 체스가 아닌 것이 되었다가 결국 그것이 무엇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는 모든 것이 되어갔다.
나는 아무리 체스에 대해 말한다고 해도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는 않으리라 독하게 생각하면서도 말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었다고는.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삼키듯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자꾸 밀어넣고 있는 지금은